여러분, 홍해에서 일어난 일은 홍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만든 말이긴 한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어떤 분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바닷길을 바꾸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맞아요.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이 문제,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핵심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인데? 그 영향도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대안은 없어? 하는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들, 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냉정하게 현실 점검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글로벌 무역의 병목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요? 바로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길입니다. 이건 그냥 바닷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 세계 물류의 초고속도로 같은 곳이죠. 전 세계 무역량의 무려 12%, 컨테이너선만 따지면 30%가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이 쌩쌩 달리던 초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멀리 예멘에서 싸우는 거랑 내가 주문한 해외 직구 택배가 늦어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 멀리서 벌어지는 지정학적인 문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홍해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때는 2023년 말이었어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이 갑자기 우리는 하마스와 연대한다 이러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랑 관련된 배만 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국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무법지대가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해운사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목숨 걸고 그 초고속도로를 지날 순 없잖아요. 결국 다들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가는 엄청나게 길고 오래 걸리는 국도를 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거리가 40%나 늘어나고요. 시간은 열흘 이상 더 걸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 기름값만 해도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손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2023년 12월을 딱 기점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배는 그냥 뚝 떨어지고 반대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좀 잠잠해져도 예전처럼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바로 그 질문. 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전 세계 물류가 이렇게 막혀버렸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마이너스 7.4%. 이게 뭐냐면요. 홍해 소태가 터지고 난 바로 다음 2024년 초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유럽에 파는 자동차 같은 수송기계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나 줄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배송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5.0%입니다. 이게 뭘까요? 유럽길이 막히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발빠르게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바로 북미 시장으로요.
유럽 수출이 줄어든 바로 그 똑같은 기간에 북미 쪽 수출은 오히려 15%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위기가 의도치 않게 우리 기업들한테 야, 유럽에만 목매지 말고 다른 시장도 뚫어 하고 등을 떠민 셈이 된 거죠. 시장 다변화가 강제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수에즈 운하라는 길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거대한 대안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름부터 거창한 개발도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도로가 뭐냐면요. 이라크 남쪽 항구에서 출발해서 튀르키예를 관통 유럽까지 쭉 고속도로와 철도로 이어버리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길 하나 뚫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 두 나라를 아예 새로운 물류의 중심지, 즉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만만한 구상인 거죠. 그런데 이 개발 도로에 맞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줄여서 아이맥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단순한 물류도로 경쟁을 넘어서서요. 보이지 않는 강대국들의 자존심 싸움, 그런 지정학적인 그림자까지 짙게 깔려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EC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해서 배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착, 거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철도로 가로지른 다음에 이스라엘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바다와 육지를 여러 번 거치는 복합 운송망인 셈인데요. 이 프로젝트 뒤에는 미국과 G7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를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물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오가는 해저 케이블, 미래 에너지인 그린 수소 파이프라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개발 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가 얼마나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개발 도로면 우리 이라크와 튀르키예가 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역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 IMX는 어때요? 참여국부터 미국, 유럽, 인도, 스케일이 다르죠. 목표도 중국을 견제하자,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자 같은 훨씬 거대한 글로벌 어젠다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거대한 비전이 지금 중동 땅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 계획만 들으면 정말 멋지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어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현실 점검이죠.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 과연 땅 파고 철도 놓는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먼저 개발도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인 이라크. 이 나라 경제가 사실상 석유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너무 불안정하죠? 게다가 내부 정치도 계속 삐걱거리고요. 여기에 아이시스 같은 무장 세력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회방을 놓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모든 걸 지을 막대한 돈, 그 돈을 과연 안정적으로 계속 구해올 수 있느냐, 이것도 큰 물음표입니다. 그렇다고 라이벌인 아이메크는 상황이 좋냐? 천만에요. 여기도 완만치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짐을 배에서 기차로, 또 기차에서 배로 2번이나 옮겨 실어야 해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그 철도가 어디를 지나가죠? 바로 내리쬐는 사막 가운데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철도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클 지정학적 폭탄을 안고 가는 건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홍해 사태가 우리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잘 흡수하고 최대한 빨리 다시 일어서는 힘, 그런 튼튼하고 유연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해준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초연결 사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약한 고리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수에즈 운하 같은 단 하나의 길목이 막히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길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래처도 다변화하고 이렇게 나누고 분산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 공급망의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연결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그쵸? 하지만 지금 보세요. 세상은 점점 더 나뉘고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륙과 대륙을 잇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결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